나는 김정은 곁에서 20년 동안 비밀을 묻어왔다. 하지만 그 은밀한 비밀보다 내가 먼저 묻히게 될 줄 몰랐다. 그의 식탁을 차리고 그의 금고를 지키고 그의 비밀을 묻었다. 그런데 오늘 새벽 나는 내 이름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이 되었다. 숙청명단 1번. 바로 나였다. 그 문서의 첫 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처리 후 가족 모두 숙청. 그 순간 알았다. 충성은 보호가 아니었다. 우리는 충성의 대가로 목숨을 담보 잡힌 인질에 불과했다. 나는 그날 밤 2가지를 모두 배신하기로 했다. 독재와 두려움, 그리고 어제까지의 나 자신을. 김정은의 비밀 문서를 들고 국경을 넘겠다. 그 순간부터 평양 전체가 나를 죽이려 들 거라는 걸 알면서도 이제 묻는다. 당신이라면 이 문서를 손에 쥔 채 가족을 위해 도망칠 수 있겠는가? 아니면 가족과 함께 모두 함께 처형되는 것을 기다리겠는가? 잠깐만요. 지금 젊은 세대들은 북한 실상에 대해 너무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 젊은 세대에게 나라 사랑을 가르쳐 주기 위해 댓글에 자유대한민국이라고 꼭 남겨주세요. 그래야 젊은이들에게 이 영상이 퍼져서 정신 차릴 수 있어요. 제발 대한민국을 위해 앞장서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정호입니다. 평양 중심가 72층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아침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 복도, 천장의 감시 카메라 12대가 일제히 저를 향했어요. 빨간 불빛이 깜빡이며 제 모든 움직임을 기록했습니다. 20년 동안 매일 아침 똑같은 풍경이었어요. 저는 김정은 동지의 돈을 관리하는 재정총국 핵심 간부였습니다. 최고급 아파트에 살고 전용 차량을 타고 특별 배급을 받았죠. 평양에서 가장 부러움을 받는 계층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휴대전화 통화 내역은 매일 보입으로 보고됐고 30초짜리 통화 한 통까지 전부 기록됐어요. 아내가 시장에 가면 정확히 2시간 후에 돌아와야 했습니다. 30분만 늦어도 보이부에서 전화가 왔죠. 14살 아들은 평양 제1중학교에 다녔습니다. 성적은 좋았지만 그 아이 얼굴에서 웃음을 본 적이 없었어요. 어느 날 집에 돌아와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김일성 동지 초상화를 닦다가 먼지가 남았다고 선생님한테 혼났다고요. 저는 그 아이를 안아주지 못했습니다. 그냥 다음엔 조심하라고만 했어요. 권력은 풍요를 주지만 밤마다 두려움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날은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상급기관에서 지시가 내려왔어요. 김정은 동지 전용 금고를 점검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1년에 4번 하는 일이었죠. 지하 3층 금고실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늘 그랬어요. 최고 권력자의 금고 앞에 서면 온몸이 긴장됐거든요. 경비병 2명이 철문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신분증을 확인하고 얼굴을 대조하고 지문을 찍었어요. 10초쯤 지나자 철문이 무거운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금고실은 늘 차갑게 유지됐어요. 섭씨 18도, 1년 내내 같은 온도였습니다. 벽면에 24개 금고가 번호순으로 정렬돼 있었어요. 저는 12번 금고 앞에 섰습니다. 김정은 동지의 개인 금고였죠. 손잡이를 잡는 순간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오른쪽으로 3바퀴, 왼쪽으로 2바퀴, 다시 오른쪽으로 4바퀴. 딸각,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여러 색깔의 서류 봉투들이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어요. 검은색은 최고 기밀, 붉은색은 1급 비밀, 흰색은 2급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다른 게 있었어요. 맨 위에 노란색 봉투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지난 분기 점검 때는
분명 없던 것이었어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겉면에 붉은 글씨로 후계자 계획 최고 기밀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손이 저절로 떨렸습니다. 이건 제가 봐서는 안 되는 문서였거든요. 그런데 봉투 입구가 찢어져 있었습니다. 봉인 테이프가 반쯤 떨어져 있었어요. 누군가 이미 열어본 흔적이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금고실만큼은 감시 카메라가 없었어요. 최고 기밀을 다루는 공간이라 오히려 촬영을 금지했던 겁니다.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으로 제가 제게 말했어요. 보지 마. 그냥 돌려놔. 이건 함정일 수도 있어. 하지만 제 손은 이미 봉투를 열고 있었습니다. 서류 뭉치가 나왔습니다. 첫 장을 펼쳤어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정은 동지 후계 구도 최종안 27년 2월 작성. 숨이 멎었어요. 다음 줄을 읽었습니다. 후계자 후보 김여정 동지 제외. 최종 후보 김주애 동지. 김정은 동지의 여동생이 아니라 겨우 11살짜리 딸이 후계자라고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어요. 거기엔 구체적인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27년 3월부터 김주애 동지 공개 활동 확대, 28년까지 후계 수업 완료, 29년 공식 후계자 지명. 손이 더 떨렸습니다. 다음 장에는 돈 이야기가 나왔어요. 러시아 연방중앙은행 비밀계좌 예치금 1,000만 달러. 스위스 은행과 싱가포르 은행 계좌 번호도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30억 원이 넘는 돈이었어요. 마지막 장을 봤습니다. 김정은 동지 건강상태 보고서라는 제목이었어요. 심장병 진행 상황, 당뇨 합병증, 고혈압 수치가 적혀 있었습니다. 상태가 심각하다고 나와 있었어요. 마지막 문장은 이랬습니다. 최악의 경우 27년 내 긴급 후계 이양 준비 착수 필요. 27년. 바로 올해였습니다. 아니, 지금은 26년 12월이니까 2달 후였어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으려는데 뭔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작은 USB였어요. 엄지손가락만 한 검은색 USB였습니다. 주워들었는데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경비병이 순찰을 도는 소리였습니다. 황급히 USB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서류 봉투를 금고에 도로 넣었어요. 금고 문을 닫았습니다. 딸각. 손잡이를 원위치시켰어요. 경비병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점검 끝났냐고 물었어요. 저는 방금 끝났다고 대답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경비병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얼굴이 왜 그러냐고, 안색이 안 좋다고 말했어요. 저는 에어컨 때문에 춥다고, 여기 늘 춥지 않냐고 대답했습니다. 경비병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를 의심하는 눈빛이었어요. 금고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렸습니다. 벽에 기댔어요. 주머니 속 USB가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동료가 지나가며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퇴근 시간까지 책상에 앉아 시계만 봤습니다. 분침이 한 칸 움직일 때마다 심장이 한 번씩 뛰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현관에서 맞이했어요. 평소와 똑같은 인사였지만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서재로 들어갔어요. 문을 잠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 낡은 노트북이 하나 있었어요. 인터넷은 안 되는 구형이었습니다. 그냥 문서 작업용으로 쓰던 거였죠. 노트북을 켰습니다.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 하나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녹취록 24년 12월 당중앙위원회 특별회의. 더블 클릭했습니다. 음성 파일이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김정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나 선명했어요. 후계 문제는 내가 정한다. 여정이는 안 된다. 너무 강하다. 통제가 안 된다. 주회로 간다. 어리지만. 그래서 좋다. 내가 키우면 된다는 목소리였습니다. 다른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동지, 하지만 나이가 너무 어립니다. 당과 군부가 받아들일지. 김정은이 말했습니다. 받아들이게 만들면 된다. 반대하는 자는 정리한다. 내년 3월부터 준비 시작한다. 29년에 공식 발표한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만 바라봤어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진짜였어요. 함정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세상에 나가면 평양이 뒤집힐 겁니다. 다른 파일도 있었습니다. 비자금 계좌 전체 목록 및 입출금 내역. 클릭했어요. 엑셀 파일이 열렸습니다. 은행 이름, 국가, 계좌번호, 예치금액, 입금 날짜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스크롤을 한참 내렸습니다. 마지막 줄에 총합계가 나와 있었어요. 1,000만 달러. USB를 빼서 책 속에 숨겼습니다. 노트북을 껐어요.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내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김정은 동지 현지 지도 소식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김정은이 웃고 있었어요. 주머니 속 USB 생각이 났습니다. 아내가 저를 봤어요. 무슨 일 있냐고, 얼굴이 안 좋다고 물었습니다. 저는 없다고, 그냥 피곤하다고 대답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바라봤어요. 옆에서 아내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지만 깊지 않은 숨. 그 사람도 잠들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생각했습니다. 이 USB가 발각되면 우리 가족은 끝입니다. 3대가 멸족당해요. 하지만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두려움만 느꼈는데 이번엔 달랐어요.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죠? 왜 내 아들은 초상화 먼지 때문에 떨어야 하죠? 왜 내 아내는 시장 갈 때마다 시간을 재며 살아야 하죠?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 USB가 혹시 우리 가족을 구할 열쇠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토요일 아침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8시였어요. 주말 아침에 전화가 오는 건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낯선 목소리였어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리정호 동무냐고 물었어요.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국가보위성이라고 말했어요. 월요일 오전 9시 본부로 출두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심장이 멎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오면 안다고 대답했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수화기를 든 채 굳어 있었습니다. 들켰습니다. 금고 점검 때 뭔가 이상한 게 포착된 겁니다. 아니면 경비병이 보고했을 수도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월요일까지 이틀. 이틀 후면 저는 보위부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신문 받고 고문당하고 총살당할 겁니다. 아내와 아들은 수용소로 갈 거예요. 아내를 불렀습니다. 앉으라고 했어요. 모든 걸 말했습니다. 금고에서 발견한 서류, 김주애가 후계자라는 문서, 김정은, 목소리 녹음, 1,000만 달러 비자금, 그리고 방금 걸려온 보위부 전화까지. 아내는 듣는 내내 떨고 있었어요. 이야기가 끝나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끝났다고. 아들은 어떡하냐고 물었어요.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들.
우리 14살 아들. 그 아이가 수용소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 노예로 살다가 20도 안 돼서 죽을 겁니다. 저는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도망가자고, 남쪽으로 넘어가자고 말했어요. 아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쳤냐고, 탈북은 불가능하다고, 국경은 철통 같다고, 잡히면 총살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여기 있어도 죽는다고, 월요일에 보위부로 끌려가면 고문당하고 총살당한다고, 차이가 뭐냐고, 여기서 가만히 죽을 거냐? 아니면 살 길을 찾아볼 거냐고 물었어요. 아내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어떡하냐고, 그 아이가 국경을 넘다가 총 맞으면 어떡하냐고 물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여기 남으면 그 아이는 확실히 수용소로 간다고, 거기서 평생 노예로 살다가 죽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움직이면 10,000분의 1이라도 살 가능성이 있다고, 그 10,000분의 1을 잡아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어요.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내가 창밖을 봤어요. 평양 거리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걷고 있었죠. 모두 똑같이 고개를 숙이고 걷고 있었어요. 아내가 다시 저를 봤습니다. 좋다고, 가자고, 어차피 여기 남아도 죽을 거면 차라리 자유를 향해 죽는 게 낫겠다고 말했어요. 저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둘 다 떨리고 있었어요. 아들을 불렀습니다. 방에서 나온 아들은 우리 얼굴을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아들을 안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물었어요. 넌 하늘을 마음껏 보고 싶냐고,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싶냐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럼 아버지 말 잘 들어야 한다고, 지금부터 며칠간 위험한 일이 생길 거라고, 무서울 거라고. 하지만 아버지를 믿으라고, 아버지가 너를 꼭 지킬 거라고 말했어요. 아들 눈에 두려움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버지, 믿을게요. 저는 아들을 꽉 안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맹세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꼭 살린다. 반드시 자유로운 땅을 밟게 한다. 월요일까지 이틀밖에 없었습니다. 2장. 월요일까지 이틀밖에 없었습니다. 준비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비상금이 있었어요. 북한 돈 500만 원, 중국 위안화 2만 위안. 지난 10년간 조금씩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탈북 비용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지만 없는 것보단 나았어요. 수첩을 꺼냈습니다. 1년 전 중국 출장 갔을 때 만난 사람이 있었어요. 밀수 브로커였습니다. 술자리에서 우연히 알게 됐죠. 그때 그 사람이 명함을 주며 혹시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말했었어요. 그 말의 의미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명함에 적힌 번호를 외웠습니다. 하지만 집 전화로는 걸 수 없었어요. 집 전화는 도청됩니다. 공중전화를 써야 했습니다. 아내에게 잠깐 나갔다 온다고 말했습니다. 밖으로 나갔어요. 토요일 오후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10분쯤 걸어서 공중전화 부스를 찾았어요. 동전을 넣었습니다. 번호를 눌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째 신호음이 울렸을 때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낯선 목소리였어요.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낮게 속삭였습니다. 암호를 전한다고, 밤 강은 별을 비춘다고 말했어요. 1년 전 그 브로커가 알려준 암호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10초쯤 지났을까요? 목소리가 들렸어요. 인원은 몇이냐고 물었습니다. 3명이라고, 어른 2에 아이 1라고 대답했어요. 언제 건너시겠냐고 물었습니다. 내일 밤이라고, 월요일 아침이면
늦는다고 말했어요.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급하다고, 비용이 2배라고 말했어요.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중국 돈 4만 위안이라고 대답했습니다. 4만 위안. 우리 돈으로 700만 원이 넘는 돈이었어요. 저한테는 2만 위안밖에 없었습니다. 2만 위안밖에 없다고, 그리고 북한 돈 500만 원 있다고 말했어요. 북한 돈은 소용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가 재정총국 간부라고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이걸 남쪽 정보기관에 넘기면 큰 돈을 받을 수 있다고, 그 돈에서 당신 몫을 드리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정보냐고 물었어요. 김정은 동지 후계자 정보라고, 그리고 비자금 계좌 전체 목록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숨소리가 들렸어요. 상대가 긴장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진짜냐고 물었어요. 진짜라고, 녹음 파일도 있다고, 김정은 동지 목소리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긴 침묵 끝에 대답이 왔어요. 좋다고, 내일 밤 9시에 대동강 7호. 다리 밑에서 만나자고, 혼자 오라고, 가족은 나중에 데리러 간다고 말했습니다. 안 된다고, 가족과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어요. 위험하다고, 아이까지 데리고 가면 들킬 확률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상관없다고, 우리는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어요.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다고 하지만 실패해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공중전화 부스에서 나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벽에 기대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내일 밤이면 우리는 평양을 떠납니다.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나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냐고 물었습니다. 내일 밤 9시에 출발한다고 말했어요. 아내가 눈을 감았습니다. 깊은 숨을 쉬었어요. 그날 오후 내내 준비했습니다. 옷을 골랐어요. 두껍고 따뜻한 옷으로 골랐습니다. 겨울 국경은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니까요. 양말을 여러 켤레 챙겼습니다. 장갑도 챙겼어요. 작은 가방 하나에 다 넣었습니다. 더 넣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가방이 크면 수상하게 보이니까요. 저녁을 먹으며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들렸어요. 평범한 저녁이었지만 마지막 저녁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먹는 마지막 밥이었어요. 아내가 만든 김치찌개였습니다. 늘 먹던 맛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한 술 한 술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밤이 됐습니다. 아들을 재웠어요. 내일을 위해 잠을 자야 했습니다. 아들이 방으로 들어가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내일 정말 가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는 거야. 아들이 또 물었어요. 무섭지 않아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무섭지. 하지만 아버지가 지킬 거야. 아들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아내와 거실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은 껐어요.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당신, 우리 정말 살 수 있을까요? 모르겠다고 하지만 최선을 다할 거라고 대답했어요. 만약 실패하면요? 그땐 함께 죽는 거라고, 적어도 가족이 함께 있으니까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당신 고맙다고, 이렇게라도 우리를 위해 싸워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고맙다고, 저를 믿고 따라와줘서 고맙다고 말했어요. 둘이 손을 잡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어요. 똑딱똑딱. 시간이 흘렀습니다. 일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마지막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움직여야 했습니다. 이웃들이 수상하게 여기면 안 됐거든요. 아침을 준비했어요.
밥을 짓고 김치를 꺼내고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참았어요. 아들과 함께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뉴스가 나왔어요. 김정은 동지 현지 지도 소식이었죠. 평소와 똑같은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오후가 됐습니다.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어요. 분침이 한 칸 움직일 때마다 숨이 막혔습니다. 저녁 6시가 됐어요. 아내가 마지막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고기를 구웠어요. 돼지고기였습니다. 귀한 거였죠. 7시에 저녁을 먹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뭔가 느낀 것 같았어요. 평소처럼 떠들지 않았습니다. 8시가 됐습니다. 아내가 작은 가방에 옷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아들 옷 2벌, 자기 옷 2벌, 제 옷 2벌, 양말, 속옷, 장갑. 그게 전부였습니다. 20년 넘게 산 집인데 가져갈 건 옷 6벌 뿐이었어요. 8시 30분. 저희는 현관에 섰습니다. 가방 하나, 식구 3명. 저는 집을 둘러봤어요. 20년을 산 집이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난 집이었고 저희 부부가 함께 웃고 울던 집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감옥이기도 했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하나씩 껐어요. 거실 불, 부엌 불, 복도 불. 마지막으로 현관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섰습니다. 아내가 흐느꼈어요.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가자고 말했습니다. 이제 가자고.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갔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딸깍. 자물쇠 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찬 바람이 불었어요. 영하 10도쯤 됐을 겁니다. 걷기 시작했습니다. 목적지는 대동강 7호 다리였어요. 여기서 30분 거리였습니다. 거리는 어두웠습니다. 가로등이 몇 개 있었지만 대부분 꺼져 있었어요. 전기가 부족했거든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일요일 밤이었으니까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평양에서 걷는 마지막 밤이구나. 다시는 이 길을 걷지 못하겠구나. 20분쯤 걸었을 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봤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분 탓이었나 싶어서 다시 걸었어요. 그런데 또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확실했어요. 누군가 저희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들켰나? 보이부가 미행하는 건가?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도 빨라졌어요. 강이 보였습니다. 7호 다리가 보였어요. 뛰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빨리 뛰라고 말했어요. 다리 밑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어둡고 추운 곳이었어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뒤따라오던 발소리가 멈췄어요.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1분, 2분, 3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바람 소리와 강물 흐르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아내가 떨고 있었어요. 아들도 제 품에 파고들어 떨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꽉 안았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8시 55분. 브로커가 오기까지 5분 남았어요. 강물을 봤습니다. 검은 물이 천천히 흘렀어요. 9시가 됐습니다. 기다렸어요.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어요. 15분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아내가 속삭였습니다. 안 오는 거 아니냐고 물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말했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그때 발소리가 들렸어요. 여러 명이었습니다. 3명쯤 되는 것 같았어요. 어둠 속에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저희를 비췄어요. 리정호 동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손으로 눈을 가렸습니다.
불빛이 너무 밝았거든요.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남자가 가까이 왔습니다. 40대쯤 됐을까요? 얼굴이 거칠었습니다. 늦어서 죄송하다고 순찰대를 피하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어요. 자신을 최동무라고 소개했습니다. 뒤에 동료 2명이 더 섰어요. 지금부터 압록강까지 간다고, 사흘 걸린다고, 검문소를 피해서 가야 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돈을 가져왔냐고 물었습니다.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어요. 북한 돈 500만 원, 중국 위안화 2만 위안. 남자가 돈을 받아 세어봤습니다. 2만 위안밖에 없다고, 약속은 4만 위안이었다고 말했어요. 나머지는 남쪽에서 드리겠다고, 제가 가진 정보를 넘기면 큰 돈을 받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USB를 보자고 했어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김정은 동지 후계자 정보와 비자금 계좌가 들어있다고 설명했어요. 남자가 USB를 받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 당신을 믿어야겠다고 말하며 USB를 돌려줬어요. 저는 다시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출발하자고 말했습니다. 걷기 시작했어요. 강둑을 따라 북쪽으로 갔습니다.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달빛도 없었어요. 앞사람 뒷모습만 보며 걸었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요? 작은 마을이 나왔어요. 불이 거의 꺼져 있었습니다. 남자가 조용히 가라고 했습니다. 소리내면 안 된다고 했어요. 마을을 지날 때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다행히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을을 빠져나왔습니다. 논밭이 펼쳐졌어요. 겨울이라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땅만 꽁꽁 얼어 있었어요. 찬 바람이 불었습니다. 얼굴이 얼 것 같았어요. 아들이 추워서 떨었습니다. 제가 아들을 안았어요. 작은 몸이 제 품에서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2시간쯤 더 걸었습니다. 다리가 아팠어요. 아들은 제가 업었습니다. 무거웠지만 참았어요. 작은 오두막이 나타났습니다. 남자가 오늘 밤은 여기서 쉰다고 말했어요.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았지만 따뜻했어요. 아궁이에 불이 피워져 있었습니다. 바닥에 누웠어요. 아들이 제 옆에 누워 금방 잠들었습니다. 작은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어요. 아내는 잠을 못 잤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아내가 속삭였어요. 우리 정말 갈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갈 수 있다고, 반드시 간다고 대답했어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내일이면 압록강입니다. 그 강만 건너면 중국이에요. 그 강만 건너면 우리는 자유였습니다. 3장. 새벽 5시에 깼습니다. 남자가 문을 두드렸어요. 출발한다고 했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직 어두웠어요. 하늘에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습니다. 트럭 한 대가 서 있었어요. 짐칸에 타라고 했습니다. 짐칸에는 쌀가마니가 가득 쌓여 있었어요. 남자가 그 뒤에 숨으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쌀가마니 뒤에 웅크리고 앉았어요. 좁고 답답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비포장도로였어요. 덜컹거렸습니다. 몸이 이리저리 흔들렸어요. 아들이 멀미를 했습니다. 토할 것 같다고 했어요. 저는 아들을 안고 참으라고 말했습니다. 1시간쯤 갔을까요? 트럭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검문이라고, 차를 세우라고 외쳤습니다. 심장이 멎었어요. 첫 번째 검문소였습니다. 트럭 문이 열렸습니다. 군인이 들여다봤어요. 뭘 실었냐고 물었습니다. 운전사가 쌀이라고 대답했어요. 평성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군인이 쌀을 보자고 했어요.
군인이 쌀가마니를 뒤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쪽으로 점점 다가왔어요.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아들 입을 손으로 막았어요. 아들이 소리라도 내면 끝이었습니다. 군인 손이 바로 앞 쌀가마니를 만졌습니다. 제 등에서 땀이 흘러내렸어요. 그때 다른 군인이 소리쳤습니다. 김동무, 이쪽 차 먼저 보라고 외쳤어요. 군인이 돌아갔습니다. 트럭 문이 닫혔어요. 트럭이 다시 출발했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내쉬었어요.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아내도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첫 번째 고비를 넘긴 겁니다. 종일 트럭을 타고 갔습니다. 중간에 검문소를 2번 더 지났어요. 다행히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한 번은 군인이 쌀가마니를 거의 다 뒤졌는데도 저희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쌀가마니가 워낙 많았고 저희가 구석 깊숙이 숨어 있었거든요. 저녁이 됐습니다. 트럭이 산속 어딘가에서 멈췄어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산이었어요. 나무가 빽빽하게 우거져 있었습니다. 남자가 여기서부터는 걸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트럭으로는 더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검문소가 너무 많아서 위험하다고 설명했어요. 작은 오두막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새벽부터 걷기 시작했어요. 산길이었습니다. 가파르고 험했어요. 돌이 많았고 나무 뿌리가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넘어질 뻔했지만 일어나서 계속 걸었어요. 아들이 힘들어했습니다. 제가 업었어요. 등에 업힌 아들이 점점 무거워졌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하루 종일 산을 올랐습니다. 중간에 몇 번 쉬었지만 거의 쉬지 않고 걸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월요일이 지났습니다. 보위부에서는 저를 찾고 있을 겁니다. 집에도 갔을 거예요. 비어있는 집을 발견했겠죠. 이미 전국에 수배령이 내려졌을 겁니다. 해가 지기 전에 산 정상을 넘었습니다. 아래로 강이 보였어요. 넓고 검은 강물이 흘렀습니다. 남자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저게 압록강이라고 말했습니다. 드디어 국경이었습니다. 저 강만 건너면 중국이었어요. 저 강만 건너면 우리는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국경 경비대가 삼엄했거든요. 철책이 있고 지뢰가 묻혀 있고 군견이 순찰을 돌았습니다. 탈북자를 발견하면 경고 없이 사격했어요. 산을 내려갔습니다. 강까지 1시간쯤 걸렸어요.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어둠이 내렸어요. 강둑에 도착했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어요. 생각보다 물살이 빨랐습니다. 겨울이라 물이 차가울 텐데 어떻게 건너지? 걱정이 됐어요. 남자가 설명했습니다. 지금부터가 제일 위험하다고, 국경 경비대가 24시간 순찰을 돈다고, 총을 쏜다고, 잡히면 즉시 총살이라고 말했어요. 자정에 건넌다고 했습니다. 그때 경비 교대 시간이라 잠깐 허술해진다고, 그 틈을 노린다고 설명했어요. 교대 시간은 10분밖에 안 된다고, 그 10분 안에 강을 건너야 한다고, 실패하면 다음 기회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숲속에 숨어서 기다렸어요.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영하 15도쯤 됐을 거예요. 손가락 감각이 없었습니다. 발도 시렸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됐어요. 시간이 느리게 갔습니다. 8시, 9시, 10시, 11시. 매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어요. 북한 쪽 강둑에서 손전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경비대가 순찰을 도는 거였어요. 불빛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강둑을 따라 왔다 갔다 했어요. 11시 50분이 됐습니다. 남자가 준비하라고 속삭였습니다. 10분 후면 교대 시간이라고, 그때 움직인다고 말했어요.
저희는 강둑 가까이로 조금씩 이동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조심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자정이 됐습니다. 북한 쪽 강둑에서 불빛이 멈췄어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교대 시간이었습니다. 경비병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자가 신호를 보냈습니다. 지금이라고 가자고 했습니다. 강둑으로 내려갔습니다. 풀숲에 작은 배가 숨겨져 있었어요. 고무보트였습니다. 모두 보트에 탔어요. 남자와 동료 한 명도 함께 탔습니다. 모터가 돌아갔습니다. 조용한 소리였어요. 부드럽게 물을 가르며 나아갔습니다. 강을 가로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차가웠어요. 물보라가 튀었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얼굴이 얼 것 같았습니다.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였습니다. 북한 쪽 강둑에서 불빛이 보였어요. 손전등 불빛이었습니다. 여러 개였어요. 교대가 끝난 겁니다. 순찰이 다시 시작됐어요. 남자가 급히 소리쳤습니다. 엎드리라고, 움직이지 말라고 외쳤어요. 모두 보트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남자가 모터를 껐어요. 보트가 물살에 떠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했어요. 불빛이 강 위를 훑었습니다. 천천히 움직이며 강물을 비췄어요. 저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어요. 아들이 떨었습니다. 제가 아들을 꽉 안았어요. 숨도 쉬지 않았습니다. 불빛이 바로 옆을 지나갔습니다. 보트에서 3미터도 안 떨어진 곳이었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불빛이 보트를 비췄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바닥에 완전히 엎드려 있었어요. 쌀가마니처럼 납작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불빛이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강 상류 쪽으로 움직였어요. 점점 작아졌습니다. 남자가 모터를 다시 켰습니다. 아주 조용히 켰어요. 보트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5분쯤 더 갔을까요? 그때 북한 쪽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발견한 겁니다. 멈춰라, 정지하라고 외쳤어요. 총소리가 났습니다. 탕! 물이 튀었습니다. 총알이 보트 옆으로 떨어졌어요. 탕탕탕! 연속으로 총소리가 났습니다.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엎드려 있으라고, 거의 다 왔다고 외쳤어요. 모터 소리가 커졌습니다. 남자가 속도를 최대로 높였어요. 보트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총소리가 계속됐습니다. 탕탕탕탕! 물이 사방에서 튀었어요. 총알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보트가 흔들렸습니다. 총알이 보트를 스쳤어요. 구멍이 났습니다. 공기가 빠지기 시작했어요. 보트가 천천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거의 다 왔다고, 조금만 더 참으라고 외쳤어요. 2분만 더 가면 중국이라고 말했습니다. 총소리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거리가 멀어지니까 명중률이 떨어진 겁니다. 보트가 강둑에 부딪혔습니다. 남자가 소리쳤어요. 내리라고, 빨리 뛰라고 외쳤습니다. 뛰어내렸습니다. 아들을 안고 내렸어요. 아내가 뒤따랐습니다. 숲속으로 뛰었어요. 나뭇가지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가시덤불이 옷을 찢었어요. 넘어질 뻔했지만 일어나서 계속 뛰었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한참을 뛰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어요. 더 이상 뛸 수 없을 때 남자가 멈췄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여기는 중국이라고, 성공했다고 말했어요.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땅에 손을 댔어요. 중국 땅이었습니다. 흙을 만졌어요. 자유의 땅이었습니다. 아내가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아들도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셋이 함께 울었습니다.
우리는 북한을 벗어났습니다. 20년 넘게 살았던 감옥을 벗어난 겁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돌아가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라고, 지금부터 베이징까지 가야 한다고, 이틀 걸린다고, 중국 공안에 잡히면 북한으로 송환된다고,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걷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땅을 걷는 건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자유로운 땅이었지만 동시에 위험한 땅이었습니다. 1시간쯤 걸었습니다. 작은 마을이 나왔어요. 한 집 앞에 승합차가 서 있었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운전사는 중국 사람이었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중국 시골이 보였어요. 북한과 비슷했지만 달랐습니다. 집들이 더 컸어요. 불빛이 훨씬 많았습니다. 가로등이 밝게 켜져 있었어요. 종일 달렸습니다. 점심때 작은 식당에 들렀어요. 국수를 먹었습니다. 뜨겁고 맛있었어요. 오랜만에 배불리 먹었습니다. 아들이 2그릇을 먹었어요. 다시 차를 타고 달렸습니다. 밤이 됐을 때 여관에 들렀어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침대가 있었습니다. 부드러웠어요. 누웠습니다. 아들이 금방 잠들었어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정말 살았다고, 정말 살아났다고 속삭였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출발했습니다. 종일 달렸어요. 고속도로를 탔습니다. 차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빠르게 달렸습니다. 북한에선 절대 볼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저녁 무렵 큰 도시가 나타났습니다. 빌딩이 하늘을 찔렀어요.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네온사인이 번쩍였어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베이징이었습니다. 차가 한 건물 앞에 섰습니다. 남자가 창밖을 가리켰어요. 저기 보이는 건물이 한국 대사관이라고 말했습니다. 건물을 봤습니다. 높은 건물이었어요. 옥상에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국기였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사장. 남자가 말했습니다. 여기까지라고, 저기 들어가면 안전하다고, 약속한 돈은 잊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잊지 않겠다고, 한국 가면 꼭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에서 내렸습니다. 대사관을 향해 걸었어요. 10m, 5m, 1m. 대사관 문 앞에 섰습니다. 경비원이 서 있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저희는 북한에서 왔다고, 도와달라고 말했어요. 경비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곧 무전기로 연락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대한민국 땅이었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저희를 맞았습니다. 30대쯤 된 남자였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목소리로 고생하셨다고, 이제 안전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작은 방으로 안내받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직원이 물과 빵을 가져왔습니다. 따뜻한 물이었어요. 아들이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빵을 집어 허겁지겁 먹었어요. 며칠 만에 제대로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직원이 의자에 앉으라고 했어요. 부드러운 의자였습니다. 몸이 푹 꺼졌어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언제 북한을 떠났냐고, 어떻게 왔냐고, 가족은 모두 무사하냐고 물었어요.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토요일에 보위부로부터 출두 명령을 받았다고, 월요일까지 시간이 없었다고, 일요일 밤에 탈출했다고, 사흘 걸려서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어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고생했다고, 용기 있는 결정이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주일쯤 대사관에 머물러야 한다고, 서류 작업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그 다음 한국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어요.
일주일. 일주일만 기다리면 한국이었습니다. 숙소로 안내받았어요. 대사관 건물 안에 있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침대가 3개 있었어요. 욕실도 있었습니다. 깨끗했어요. 아내가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샤워를 했어요. 한참 후에 나왔습니다. 눈이 빨갰어요. 울었던 거죠. 긴장이 풀리니까 눈물이 나는 거였습니다. 아들도 씻었습니다. 저도 씻었어요. 뜨거운 물이 나왔습니다. 며칠 만에 제대로 씻는 거였어요. 몸에서 때가 벗겨졌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부드러웠어요. 북한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부드러움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대사관 직원과 국정원 직원이 왔어요. 국정원 직원은 40대쯤 됐을 겁니다. 얼굴이 날카로웠어요. 북한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물었습니다. 재정총국에서 일했다고, 김정은 동지 자금을 관리했다고, 핵심 간부였다고 설명했어요. 왜 탈북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금요일에 금고에서 문서를 발견했다고, 토요일에 보위부로부터 출두 명령을 받았다고, 월요일이면 체포될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어요. 무슨 문서냐고 물었습니다.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이걸 발견했다고, 김정은 동지 후계자 문서라고, 비자금 계좌 목록이라고 설명했어요. 국정원 직원 얼굴이 굳었습니다. USB를 받아들었어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USB를 꽂았어요. 파일을 열었습니다. 후계자 문서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김정은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어요. 비자금 계좌 파일을 열었습니다. $10,000. 국정원 직원이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USB를 빼서 책상 위에 놓았어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정보라고, 김정은 정권에 큰 타격이 될 거라고, 잘 가져왔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공개하지는 않을 거라고, 공개하면 북한이 저희 가족을 찾으려 할 거라고, 위험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정부가 은밀히 사용할 거라고, 외교 압박용으로 쓸 거라고 말했어요. 저는 이해한다고, 공개 안 해도 된다고, 다만 가족만 안전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은 절대 안전하다고, 정부가 보호할 거라고, 새 신분도 만들어줄 거라고 약속했어요. 조사는 사흘 동안 계속됐습니다. 북한에서 본 것들, 들은 것들, 알고 있는 것들을 전부 물었어요. 재정총국 조직도, 비자금 관리 방식, 김정은, 측근들 이름, 보위부 시스템까지 전부 설명했습니다. 하루에 6시간씩 조사를 받았어요. 지쳤지만 참았습니다. 이게 끝나면 한국으로 갈 수 있으니까요. 사흘째 되는 날 오후였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조사를 마무리하며 물었습니다. 북한에 남겨두고 온 사람이 있냐고, 연락하고 싶은 사람이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다고, 친척도 거의 없다고, 친구들도 다 김정은 체제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어요. 연락하고 싶지 않다고, 다 끊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금고실 경비병이었어요. 제 이상한 표정을 보고도 그냥 넘어갔던 그 사람. 보위부에 신고했지만 저를 살린 그 사람. 이름도 몰랐습니다. 얼굴만 어렴풋이 기억났어요. 국정원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금고실 경비병이 있었다고,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제가 탈출할 시간이 없었을 거라고,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직원이 메모했습니다. 알았다고, 확인해보겠다고 말했어요. 나흘째 되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다시 왔어요.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앉으라고 했어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직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금고실 경비병에 대해 확인했다고, 그 사람은 사실 국정원 요원이었다고, 북한에 잠입해 있었다고 말했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국정원 요원이라고요? 직원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 금고 점검을 주시하고 있었다고, 당신이 USB를 가져간 걸 알았다고, 보위부에 신고했지만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었다고, 당신이 탈출할 시간을 벌어준 거라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당신이 탈출한 후 그 사람도 철수 명령을 받았다고, 하지만 철수하던 중 신분이 탄로 났다고, 일주일 전에 총살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총살당했다고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박철수였다고, 국정원에서 10년 넘게 북한에서 활동했다고, 당신을 살리고 죽었다고, 잊지 말라고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이름도 제대로 몰랐던 그 사람. 저를 살리고 죽은 그 사람.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왔어요. 이제 한국으로 갈 수 있다고, 내일 비행기를 탄다고 말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간다고 했어요. 드디어 대한민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한국이었어요. 자유의 나라였습니다. 감시 카메라가 없는 나라, 보위부가 없는 나라, 두려움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차를 타고 베이징 공항으로 갔어요. 큰 공항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비행기가 수십 대 서 있었습니다. 탑승 수속을 했습니다. 여권을 받았어요. 임시 여권이었습니다.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제 사진, 아내 사진, 아들 사진. 대한민국 여권이었습니다. 손에 쥐었습니다. 떨렸어요. 이게 진짜 제 거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비행기에 탔습니다. 좌석에 앉았어요. 창가 자리였습니다. 아들이 제 옆에 앉았어요. 아내는 그 옆에 앉았습니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로 나갔어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점점 빨라졌어요. 그리고 떴습니다. 비행기가 하늘로 올라갔어요. 창밖으로 베이징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구름 속으로 들어갔어요. 하얀 구름이 창을 스쳤습니다. 구름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파란 하늘이 나타났어요. 해가 밝게 빛났습니다. 아들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하늘이 정말 넓다고, 끝이 없다고 말했어요.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이제 넌 이 하늘 아래 자유롭게 살 수 있다고, 아무도 막지 않는다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웃었어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환한 웃음이었어요. 3시간이 지났습니다. 기장 방송이 나왔어요. 곧 인천공항에 도착한다고, 날씨는 맑다고, 기온은 영상 5도라고 말했습니다. 비행기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구름을 뚫고 내려갔어요. 아래로 땅이 보였습니다. 건물들이 보였어요. 자동차들이 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덜컹 소리가 났어요. 속도가 줄었습니다. 천천히 멈췄어요. 기장이 말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다고, 대한민국에 오신 걸 환영한다고 말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내도 울었습니다. 아들도 울었어요. 비행기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 내리기 시작했어요. 저희도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렸어요. 공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환했습니다. 불빛이 밝았어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웃고 떠들었어요. 자유로웠습니다. 입국장으로 갔습니다. 직원이 여권을 확인했어요. 도장을 찍었습니다. 통과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통일부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환영한다고, 고생했다고, 이제부터 새 삶이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자유의 땅. 우리를 품어준 조국. 우리는 드디어 집에 왔습니다. 5장. 차를 타고 하나원으로 갔습니다. 탈북민 정착 지원 시설이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습니다. 빌딩이 하늘을 찔렀어요. 자동차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넜어요. 편의점이 보였고 커피숍이 보였습니다. 버스가 지나갔고 지하철 입구가 보였어요. 북한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평양도 도시였지만 여기는 달랐어요. 활기가 넘쳤습니다. 사람들 표정이 밝았어요. 웃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하나원에 도착했습니다. 큰 건물이었어요. 직원이 저희를 맞았습니다. 환영한다고, 앞으로 석 달 동안 여기서 교육받는다고,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법을 배운다고 설명했어요.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깨끗한 방이었어요. 침대가 3개 있었고 책상도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산이 보였어요. 아내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자유로운 바람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아침 8시에 강의실로 갔어요. 탈북민이 20명쯤 있었습니다. 모두 저희처럼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젊은 사람도 있었고 나이 든 사람도 있었습니다. 가족 단위로 온 사람도 있었고 혼자 온 사람도 있었어요. 강사가 들어왔습니다. 50대쯤 된 여자였어요.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자신도 15년 전에 탈북했다고, 여러분 마음을 이해한다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했어요. 첫 수업은 돈에 관한 거였습니다. 한국 돈 쓰는 법을 배웠어요. 1,000원권, 5,000원권, 만원권, 5만원권. 각각 어떻게 쓰는지 배웠습니다. 은행 이용하는 법도 배웠어요. 통장 만드는 법, 카드 쓰는 법, ATM 기계 사용하는 법. 북한에는 없던 것들이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교통에 대해 배웠습니다. 지하철 타는 법을 배웠어요. 노선도를 보는 법, 표 사는 법, 환승하는 법. 버스 타는 법도 배웠습니다. 택시 잡는 법도 배웠어요. 실제로 밖에 나가서 연습했습니다. 지하철을 탔어요. 처음 타보는 거였습니다. 빠르고 깨끗했어요. 사람들이 많았지만 조용했습니다. 셋째 날에는 쇼핑에 대해 배웠습니다. 마트에서 장 보는 법을 배웠어요. 물건 고르는 법, 카트 쓰는 법, 계산하는 법. 실제로 마트에 갔습니다. 큰 마트였어요. 물건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과일, 야채, 고기, 생선, 과자, 음료수 선택할 게 너무 많아서 어지러웠어요. 북한에서는 배급소에서 정해진 것만 받았거든요. 여기는 달랐습니다. 스스로 선택할 수 있었어요. 넷째 날에는 병원과 약국에 대해 배웠습니다. 아플 때 어떻게 하는지 배웠어요. 병원 예약하는 법, 건강보험 쓰는 법, 약 사는 법. 긴급 상황에서 119 부르는 법도 배웠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일자리에 대해 배웠습니다. 구직 사이트 이용하는 법을 배웠어요. 이력서 쓰는 법, 면접 보는 법, 근로계약서 읽는 법.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노동자 권리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북한에서는 배운 적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매일 새로운 걸 배웠습니다. 핸드폰 쓰는 법, 인터넷 하는 법, 이메일 보내는 법.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열심히 배웠습니다. 이걸 알아야 한국에서 살 수 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지하철을 혼자 탈 수 있게 됐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수 있게 됐어요. 핸드폰으로 전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낯선 게 많았어요. 말투가 달랐습니다.
북한식 표현을 쓰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봤어요. 천천히 고쳐야 했습니다. 아들은 학교 준비를 했습니다. 한국 학교에 가려면 시험을 봐야 했어요. 수학, 영어, 한국어 시험이었습니다. 아들이 열심히 공부했어요. 북한 학교와 한국 학교는 달랐습니다. 배우는 내용이 달랐어요. 특히 역사와 사회 과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대해 배우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해 배웠어요. 2달이 지났습니다. 정부에서 정착금을 받았어요. 1,000만 원이었습니다. 새 삶을 시작하라고 주는 돈이었어요. 큰 돈이었습니다. 북한 돈으로 환산하면 상상도 못할 금액이었죠. 통장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으로 제 돈이 생긴 겁니다. 북한에서는 월급을 받아도 쓸 데가 별로 없었거든요. 여기는 달랐어요. 돈으로. 자유를 살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도 배정받았습니다. 경기도 안산이었어요. 작은 아파트였지만 우리 집이었습니다. 20평짜리였어요. 방이 2개 있었고 거실과 부엌과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가구도 제공받았어요. 침대, 식탁, 소파,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다 새 거였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수료식이 있었어요. 교육이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 사회로 나갈 수 있었어요. 하나 원장이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당당하게 살라고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말했어요.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종이 한 장이었지만 무거웠어요. 이게 제 새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안산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차에 짐을 실었어요. 가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북한에서 가져온 옷 6벌과 하나원에서 받은 옷 몇 벌. 그게 저희가 가진 전부였어요.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15층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우리 집이었습니다. 아들이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밖을 내다봤습니다. 하늘이 보였어요.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어요.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하늘이 다 보인다고, 매일 볼 수 있다고 외쳤어요. 저는 아들 옆에 섰습니다. 함께 하늘을 봤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이제 저 매일 이 하늘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래, 매일 볼 수 있단다. 아무도 막지 않아. 내가 원하는 만큼 볼 수 있어. 아들이 웃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함께 베란다에 섰습니다. 아래로 거리가 보였어요. 가로등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걸었어요. 웃고 떠들었습니다. 편의점이 불을 밝히고 있었고 치킨집에서 맛있는 냄새가 났습니다. 자동차가 지나갔고 버스가 멈췄어요. 평범한 저녁이었지만 저희에게는 기적이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우리 정말 자유로워진 거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렇소. 정말 자유로워졌소. 감시 카메라 없어요? 없소. 도청도 없어요? 없소. 보위부도 없어요? 없소. 이제 아무도 우리를 감시하지 않소. 우리는 자유인이요. 아내가 울었습니다. 고맙다고, 당신 덕분에 우리 살았다고 말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아니라고, 우리 함께 살아낸 거라고 말했어요. 둘이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신문을 봤어요.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어요. 일주일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작은 회사였어요. 격리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면접을 봤어요. 떨렸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합격했습니다. 월급은 200만 원이었어요. 많지 않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제 노동으로 번 정당한 돈이었으니까요. 북한에서는 월급이 있었지만 의미가 없었습니다. 쓸 데가 별로 없었거든요.
여기는 달랐어요. 이 돈으로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었습니다. 아내도 일을 시작했습니다. 식당에서 일했어요. 설거지와 홀서빙을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해했어요.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월급을 받는 날, 아내가 웃었어요. 이게 제가 번 돈이라고, 제 노동의 대가라고, 아무도 빼앗아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안산의 한 중학교였어요. 처음엔 적응이 힘들었습니다. 말투가 달랐거든요. 북한식 표현을 쓰면 아이들이 웃었어요. 선생님이 따로 불러서 천천히 고치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노력했어요. 한 달쯤 지나자 친구가 생겼습니다. 처음엔 한 명이었어요. 그 다음엔 2명이 됐습니다. 석 달 후에는 여러 명이 됐어요. 아들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했어요. 친구들 이야기, 선생님 이야기, 급식 이야기, 평범한 얘기들이었지만 저는 듣는 게 좋았습니다.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삶이 안정됐습니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주말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냈어요.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꿈 같은 삶이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삶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내가 만든 김치찌개였어요. 아들이 밥을 2그릇이나 먹었습니다. 배불리 먹었어요. 식사 후 거실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어요. 뉴스가 나왔습니다. 북한 소식이었어요. 김정은이 또 미사일을 쐈다는 뉴스였습니다. 화면을 봤어요. 평양 거리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걷고 있었어요. 모두 고개를 숙이고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도 언젠가는 자유를 얻을까? 저처럼 탈출할 수 있을까?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북한 사람들은 언제 자유로워질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언젠가는 자유로워질 거야. 반드시 그날이 올 거야.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자유로웠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 느꼈습니다. 6장. 1년이 지났습니다.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출근길 지하철이 익숙해졌고 회사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며 농담을 나눴습니다. 아내는 식당 일이 손에 익었고 아들은 학교에서 반장이 됐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저희에게는 기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어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리정호 씨냐고 물었어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이라고 말했어요. 내일 오전 10시에 남부집으로 와달라고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국정원이라고요? 무슨 일이지? 북한에서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아니면 제가 뭘 잘못한 건가?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정장을 입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국정원 남부집으로 갔습니다. 큰 건물이었어요. 경비가 삼엄했습니다. 신분증을 확인하고 방문 목적을 물었어요. 약속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복도를 걸었습니다. 조용했어요. 한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책상 뒤에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40대쯤 됐을 겁니다. 베이징 대사관에서 봤던 그 국정원 직원이었습니다. 앉으라고 했어요. 의자에 앉았습니다. 남자가 물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냐고, 적응은 잘 됐냐고 물었어요. 저는 잘 지내고 있다고, 가족 모두 건강하다고 대답했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오늘 부른 이유가 있다고 당신이 가져온 USB에 대한 얘기라고 말했습니다. 그 USB 덕분에 정부가 중요한 외교 성과를 얻었다고, 북한에 압박을 가할 수 있었다고, 비공개 채널로 김정은 정권을 흔들 수 있었다고 설명했어요. 저는 들었습니다. 남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정부에서 당신의 공로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훈장을 수여하기로 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공개 시상은 아니라고, 당신 안전을 위해 비공개로 진행된다고, 다음 주 화요일에 청와대 지하 회의실에서 비밀 시상식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훈장이라고요? 저에게요? 남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이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걸었다고, 가족을 위해 용기를 냈다고, 그 결과 우리가 북한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얻었다고, 당연히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특별한 일을 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가족을 살리려고 했을 뿐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화요일이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차로 데리러 왔어요. 청와대로 갔습니다. 뒷문으로 들어갔어요.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하로 내려갔어요. 복도를 지나 작은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 사람이 5명 있었습니다. 모두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한 분이 저를 봤습니다. 50대쯤 됐을까요? 온화한 인상이었어요. 그분이 다가왔습니다. 악수를 청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악수했습니다. 그분이 말했습니다. 리정호 씨, 당신의 용기에 감사드린다고, 당신 덕분에 대한민국이 자유를 지켰다고, 북한 동포들에게도 희망을 줬다고 말했어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 훈장이 있었어요. 빛났습니다. 그분이 훈장을 제 가슴에 달아줬습니다. 무거웠어요. 작은 금속 조각이었지만 엄청나게 무거웠습니다. 박수 소리가 났습니다.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그분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 훈장은 공개되지 않는다고, 기록에도 남지 않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안다고, 당신이 영웅이라는 걸 안다고 말했어요. 시상식이 끝났습니다. 짧았어요. 10분도 안 걸렸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10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훈장을 손에 들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서랍에 넣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보여줄 수 없었어요. 아내에게도 아들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비밀이었거든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저는 훈장이 필요 없었어요. 제게 중요한 건 가족이었으니까요. 저는 영웅이 되려고 탈북한 게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살리려고 탈북했어요. 그날 저녁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숙제가 있다고 했어요. 북한 인권에 대한 발표였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북한이 왜 저렇게 됐어요? 왜 사람들이 자유가 없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아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천천히 말했습니다.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면, 그렇게 된다고, 감시와 통제가 일상이 되면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산다고, 하지만 언젠가는 변할 거라고, 북한 사람들도 언젠가는 자유를 얻을 거라고 말했어요.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용감했어요. 그렇게 위험한데 어떻게 탈출할 생각을 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용감해서가 아니었다고, 너를 지키고 싶어서였다고, 내가 자유롭게 살게 하고 싶어서였다고 말했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저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이 아이가 자유롭게 자라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두려움 없이 살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삶은 계속됐어요. 출근하고 퇴근하고. 주말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매일 감사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감시 카메라가 없다는 게 감사했어요. 출근길에 자유롭게 걷는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저녁에 가족과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게 감사했어요. 가끔 꿈을 꿨습니다. 북한에 있는 꿈이었어요. 보위부가 쫓아오는 꿈이었습니다. 꿈에서 깨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하지만 창밖을 보면 안심이 됐습니다. 여기는 한국이었어요. 여기는 자유의 땅이었습니다. 아내도 가끔 악몽을 꿨습니다. 다시 북한으로 끌려가는 꿈이었다고 했어요. 저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괜찮다고, 우리는 안전하다고, 아무도 우리를 데려갈 수 없다고 말했어요. 아들은 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친구가 많아졌어요. 성적도 좋았습니다. 장래 희망이 생겼다고 했어요.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북한 인권을 위해 일하고 싶다고, 북한에 남은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말했어요.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컸구나. 이 아이가 꿈을 갖게 됐구나, 뭉클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회사에서 승진했습니다. 월급이 올랐어요. 아내는 식당 주방장이 됐습니다. 요리 솜씨를 인정받은 겁니다. 아들은 전국 모의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어요. 우리 가족은 행복했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가족이 함께 공원에 갔어요. 날씨가 좋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친구들과 축구를 했어요. 7장.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회사에서는 이제 저를 북한 출신이라고 특별히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함께 일하는 동료였어요. 아내는 식당에서 주방장이 됐습니다. 요리 솜씨를 인정받은 겁니다. 아들은 학교에서 반장을 했어요.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기적 같은 삶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북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김정은이 딸 김주애와 함께 공개석상에 나타났다는 뉴스였어요. 화면에 김주애가 나왔습니다. 12살쯤 돼 보였어요. 김정은 옆에 서서 군사 퍼레이드를 관람하고 있었습니다. 아나운서가 말했습니다. 북한 전문가들은 이것이 후계 구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김주애가 후계자로 준비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설명했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가져온 USB 문서가 맞았구나. 1년 전 문서에 적혀 있던 그대로 진행되고 있구나. 다음 날 국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급하게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회사에 반차를 내고 국정원 남부지부로 갔습니다. 직원이 저를 맞았습니다. 이제는 익숙한 얼굴이었어요. 앉으라고 했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어제 뉴스 봤냐고 물었습니다. 봤다고 대답했어요. 직원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여러 사진이 나왔어요. 김정은과 김주애가 함께 있는 사진들이었습니다. 최근 6개월 동안 찍힌 사진들이라고 했어요.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당신이 가져온 USB 문서가 정확했다고, 김주애가 실제로 후계자로 준비되고 있다고, 북한 내부 소식통을 통해 확인됐다고 말했어요. 문서에 적힌 대로 작년 3월부터 김주애 공개 활동이 시작됐다고, 당과 군부의 후계자로 소개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김정은 건강 상태가 실제로 좋지 않다고, 최근 몇 달간 공개 활동이 줄었다고, 문서에 적힌 건강 문제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져온 정보 덕분에 우리가 북한 상황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외교적으로 큰 도움이 됐다고, 미국과 일본에도 이 정보를 공유했다고 설명했어요. 저는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목숨 걸고 가져온 그 USB가 정말 의미가 있었구나.
직원이 계속 말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후계 구도를 놓고 당 간부들 사이에 미묘한 긴장이 있다고 김여정이 배제된 것에 대한 불만도 있다는 정보가 포착됐다고 설명했어요. 당신이 가져온 문서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런 변화를 예측하지 못했을 거라고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국정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 선택이 옳았구나. 1년 전 그날 밤 대동강 다리 밑에서 떨며 기다리던 그때, 압록강을 건너며 총알이 날아오던 그때 모든 게 의미가 있었구나.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들은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어요. 저녁을 먹으며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뉴스에서 김주애 나온 거 봤어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얘기하던데. 저 애가 다음 독재자가 될 거래요. 저는 밥을 먹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북한은 세습 독재 국가니까. 그럴 수 있다고 말했어요. 아들이 또 물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언제쯤 자유로워질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모르겠다고. 하지만 반드시 그날은 온다고. 독재는 영원하지 않다고. 역사가 그걸 증명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저도 나중에 커서 북한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변호사가 돼서 탈북민들 도와주고 싶어요.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이 아이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단순히 자기만 잘 살겠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겠다는 마음을 가졌구나. 뭉클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우편물이 왔어요. 국정원에서 보낸 거였습니다. 열어봤어요.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리정호 씨에게 당신이 제공한 정보가 국가 안보에 크게 기여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최근 북한 동향이 당신이 가져온 문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정부가 북한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용기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편지를 접었습니다. 서랍에 넣었어요. 훈장 옆에 두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창밖을 봤습니다. 안산 시내가 보였어요. 불빛이 환했습니다. 자유로운 땅이었어요. 생각했습니다. 북한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 제가 일했던 재정총국 동료들, 같은 아파트에 살던 이웃들, 아들 학교 친구들.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여전히 감시 카메라 아래서 살고 있겠죠. 여전히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을 겁니다. 여전히 자유가 뭔지 모르고 살고 있을 거예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느꼈습니다. 제가 가져온 정보가 조금이라도 변화에 기여할 수 있다면, 언젠가 그 사람들도 자유를 얻을 수 있다면 제 선택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내가 잠결에 뒤척였습니다. 저는 아내를 봤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는 잠을 자면서도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지금은 달랐습니다. 편안했어요. 옆방에서 아들의 작은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화로운 소리였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이 순간이, 이 평화가, 이 자유가 감사했어요. 제가 목숨 걸고 선택한 그날의 용기가 오늘 이 평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져온 그 작은 USB가 언젠가 북한 전체를 변화시키는데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북한에 계신 여러분, 언젠가는 자유를 얻을 겁니다. 반드시 그날이 올 겁니다. 저처럼 용기를 낸 사람들이 하나씩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그 용기들이 모여서 결국 그 체제를 무너뜨릴 겁니다. 그날까지 견디십시오.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자유는 반드시 옵니다. 8장
몇 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회사 생활도 익숙해졌고 아내 반찬 가게도 잘 됐어요. 아들은 학교에서 반장을 하며 잘 지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친구들을 집에 데려왔습니다. 5명이었어요. 모두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었어요. 아내가 삼겹살을 구웠습니다. 식사하며 아이들 얘기를 들었습니다. 학교 이야기, 게임 이야기, 유튜브 이야기. 평범한 중학생들이었어요. 밝고 명랑했습니다.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북한에서 오셨다면서요? 북한은 어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자유가 없는 곳이라고, 매일 감시받고 통제받는 곳이라고 설명했어요. 친구가 또 물었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좀 나아졌을 거 아니에요? 뉴스 보니까 핸드폰도 있고 그러던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핸드폰이 있어도 인터넷은 안 된다고, 북한 내부망만 된다고, 모든 통화가 감청된다고 설명했어요. 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근데 북한이 우리 공격할까요? 요즘 애들은 별로 안 무서워하던데요. 그냥 뉴스에서만 나오는 얘기 같아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가 있다고, 미사일도 있다고, 위협은 실제라고 말했어요. 친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에이, 설마 쏘겠어요? 쏘면 자기들도 끝나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또 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저는 통일 별로 안 하고 싶은데요. 우리 세금으로 북한 사람들 먹여 살려야 하잖아요. 독일도 통일하고 엄청 힘들었다던데요.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냥 지금처럼 사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북한은 북한대로, 우리는 우리대로요. 아이들이 간 후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아이들 얘기 들었소? 저 아이들은 북한을 전혀 모르고 있소. 위협을 느끼지 못하고 있소.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느꼈어요. 평화에 너무 익숙해진 것 같아요. 저는 말했습니다. 위험한 일이요. 북한은 지금도 핵무기를 만들고 있소. 김정은은 지금도 후계자를 준비하고 있소. 김주애가 다음 독재자가 될 수도 있소. 하지만 젊은 세대는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소. 다음 날 출근길 지하철에서도 생각했습니다. 주변 젊은 사람들을 봤어요. 모두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게임을 하거나 영상을 보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자유가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이게 영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북한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독재 국가였어요. 여전히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남한을 위협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남한 젊은이들은 이걸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으니까요. 북한의 실체를 보지 못했으니까요. 회사에 도착해서 후배에게 물어봤습니다. 북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후배가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뉴스에서 미사일 쐈다고 하는데 솔직히 실감이 안 나요. 제 일상이랑은 너무 먼 얘기 같아요. 저는 물었습니다. 안보 교육 받아본 적 있냐고. 후배가 웃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민방위 훈련 같은 거요? 그냥 형식적으로 했어요. 다들 안 진지하게 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밥을 먹으며 얘기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가 북한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 것 같다고, 위험하다고 말했어요.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리 대리 말이 맞아요. 우리 아들도 그래요. 북한 얘기하면 그냥 게임하러 가요. 관심이 없어요. 다른 동료가 말했습니다. 평화가 너무 오래 지속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전쟁을 모르는 세대니까요. 저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방심하는 사이에 북한은 계속 무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김주애를 후계자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독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교육이 필요하다고. 젊은 세대에게 북한의 실체를 알려줘야 한다고. 안보의 중요성을 가르쳐야 한다고. 탈북민인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강연을 다녀야 할까? 학교에 가서 아이들에게 북한의 실체를 알려줘야 할까?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학교에서 안보 교육 받냐고.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받아요. 근데 솔직히 다들 안 듣고 졸거나 딴짓해요. 왜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재미없어요. 그냥 뻔한 얘기만 해요. 북한은 나쁘다.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 이런 얘기만 반복하니까 애들이 안 듣는 거예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방법을 바꿔야 한다고. 실제 경험을 들려줘야 한다고. 북한에서 어떻게 사는지, 얼마나 통제받는지, 자유가 없다는 게 무엇인지 생생하게 알려줘야 한다고. 다음 주에 아들 학교에서 학부모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참석했어요.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안보 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선생님이 말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탈북민이라고 3년 전에 한국에 왔다고 북한의 실체를 직접 경험했다고 말했어요. 요즘 젊은 세대가 북한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 것 같다고, 이게 매우 위험하다고,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학교에서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혹시 학생들에게 강연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할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2주 후에 아들 학교 강당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학생이 300명쯤 모였어요. 1시간 동안 얘기했습니다. 북한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매일 감시받는 게 어떤 느낌인지, 자유가 없다는 게 무엇인지, 금고에서 문서를 발견한 얘기, 탈북을 결심한 이유, 압록강을 건넌 밤. 생생하게 얘기했어요. 학생들이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졸거나 떠드는 학생이 없었어요. 강연이 끝나고 질문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아저씨는 왜 위험을 무릅쓰고 탈북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들에게 자유를 주고 싶어서라고, 두려움 없이 살게 하고 싶어서라고 말했어요.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가장 좋은 게 뭐냐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감시 카메라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것, 가족과 웃으며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강연을 마치고 나오는데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고맙다고, 오늘 강연 듣고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고, 북한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 학생을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가 관심 가져주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잊지 말라고 말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구나. 북한의 실체를 알리는 것, 자유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것, 젊은 세대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 그날 밤 서재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훈장이 있었습니다. 국정원에서 받은 편지도 있었어요. 저는 이것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영웅이 아니에요. 그냥 가족을 지키려고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제 경험이 의미가 있다면,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나누겠습니다. 북한은 아직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은 여전히 독재를 하고 있어요.
김주애가 후계자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27년 3월부터 시작된 그 계획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남한의 젊은 세대는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평화에 익숙해졌어요. 전쟁을 모릅니다. 북한의 위협을 실감하지 못합니다. 이게 제일 위험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걸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는지. 하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모릅니다. 교육이 필요합니다. 일깨워줘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나라인지, 이 자유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북한의 위협이 얼마나 실제적인지, 여러분의 경험을, 여러분의 지혜를 젊은 세대에게 나눠주십시오. 아버님, 어머님,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요즘 젊은 세대가 북한에 대해 너무 안일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안보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노력은 댓글에 북한 실체, 자유 대한민국, 대한민국 만세 이런 식으로 남겨주세요. 그래야 이 영상이 젊은 세대에게 많이 퍼져서 볼 수 있어요. 대한민국을 위해 지금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북한의 실체를 알고 자유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켜온 이 자유를 다음 세대에게도 물려줍시다. 정말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